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실제로 토론을 하는데 동일 소속 학과 교수님이 저 사회 보시고 발표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손윤식 교수님은 정말 뭐 학생들이 너무너무 저 좋아하는 우리과 굉장히 고배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양대 이사회 이사세요.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 제가 요거 그러니까 저는 패널로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들은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좀 간략하게 해서 뭐 그냥 생각한 거 말씀드리면 되나 보다 이랬는데 이렇게 적은 걸 안 보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짧게 네모로다가 7개, 8개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그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얼마나 쓰면 될까요? 오늘은 뭐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5분, 네, 15분 내외로. 네. 일단은 첫 번째 네모에 써놓은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익 집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세월호 사태 얘기할 때도 뭐 해운업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명확한 집단의 경우에 열심히 로비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대학도 그렇습니다. 대학도 열심히 로비해서 대학한테 좋은 정책들이 되기를 원하지 학생들한테 뭔가 좋은 정책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자기네들한테 좋은 거 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좀 좁은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 걸 얻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뭐 학생이라든가 납세자라든가 소비자라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단화가 안 됩니다. 소비자 연맹 그러면 저게 과연 뭘까? 납세자 연맹 그러면 저기 누가 뭐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납세자로서 거기에 이렇게 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우리 경제학배웠으면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이익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활동 자체가 공공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돈을 낼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로비해서 자기네들 이익 집단에 맞는 정책들을 끌어내고요. 뭔가 포괄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성장이 좋은 거,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납세자들한테 좋은 거는 결국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이해관계,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게 결국 그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대학 구조조정 관련된 토론회도 여기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 와서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를 와서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하는 거를 와서 뭐 토론을 했는데 그때 취지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들의 이해관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누가 희생하는 정책들이 나온 거냐면 학생이 희생하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나눠 뺏기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좋은 학교 정원이 줄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나쁜 학교 가면 안 돼야 되는데 그걸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못 닫게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누군가는 가 있게 되고 그러면 부실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서 제대로 성과를 못 올리게 되는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학들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아니면 관료들의 이익 집단의 행동에 의해서 손해보는 건 누구냐 하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데가 예산 담당하는 데 그리고 뭔가 기획하는 장기적인 걸 기획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2기 경제팀 제가 경제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기획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더 넓은 이해관계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올라오면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제가 경제정책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교육복지, 고용, 노동, 문화 뭐 이런 것들의 정책들이 들어오면 그걸 예산을 점검하면서 과연 이거에서 넓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에 맞는 정책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네모는 기획 기능이 굉장히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사회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건 개발연대 거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기획하고 뭐 하는 건 아니다. 시장에 맡기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지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발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결국은 경제부총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사회개발 뭐 5개년 계획이 됐든 아니면 중장기 무슨 계획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획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하면 기획이 붙어 있는데 실제 기획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들이.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그냥 단기적으로 이슈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서 만들어서 발표하고 대응하고 이런 게 기획 기능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보면 월세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거에서 월세 한 거를 소득공제를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월세 받는 사람은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임대소득 과세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거 이쪽으로 했다 2주택, 3주택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시끄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런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임대소득이라는 게 좀 비과세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세수를 좀 더 늘리고 이거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미리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기획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어떤 거를 계획적으로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문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 기능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또 그냥 뭐 보면 장기적인 시각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게 그냥 대표적인 게 경제개혁 3개년 계획입니다. 왜 하필이면 3개년이에요? 뭐 5개년도 아니고 뭐 2020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항상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시야가 딱 그 임기 내입니다. 뭐든지 다 요거 안에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각들이 너무 제 생각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저는 정치 쪽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4년 중임제로 하는 게 좋다는 지적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획재정부의 어떤 임무상의 어떤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이야기 두 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을 굉장히 뭐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최경환 그 신임 그 장관이 뭘 했었냐면 뭐 추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추경 이렇게 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 지금 현재 추경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추경 요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재정 집행 좀 잘 점검해서 많이 하고 기금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 투자 성격에 있는 것들, 안 쓰고 있는 것들 좀 끌어다가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은 그동안에도 꽤 많이 비슷한 류의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정도는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환율 쪽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해서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은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속도 조절하는 게 기재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어떤 그 원화가 절하돼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이런 정책들은 이미 시기상 맞지 않는, 우리 시대상 맞지 않는 정책들이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700 얼마고요. 올해 지금 자꾸 공표를 못하고 있는데 KDI 기재부에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800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아니죠. KDI에서도 800 아래로 계속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800 넘을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꾸 좋다는 이야기는 뭔가 환율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은 그 1000원 선 아래로 가는
것을 좀 용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은 하되 아마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전에는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여교안 시장에서 좀 손해도 몇 조씩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 이야기를 하는데 환율이 우리가 절상됐을 때 내수 쪽에 또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화가 절상되는 게 모든 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를 보면 이제 결국은 경기 대응적 정책을 하다 보면 재정하고 금리 정책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재정 정책 하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금리를 한두 번 낮췄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사항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자문 같은 거 가보고 그러면 기재부 쪽에서는 대놓고 말을 못 하는데 한국 내에서 금리 한두 번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해결책이다. 뭐 환율 이거 우리가 뭐 건드릴 수도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서 이걸 올려야 된다는 압력이 굉장히 큰데 이런 거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낮춰져서 그 부분을 조금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두 번 0.25, 뭐 0.25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또 제 자신의 성향을 보면 약간 중도 보수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개혁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세수 확충 복지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몸에 맞는 정도로, 물론 그걸 너무 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서 늘리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하는데 빚내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빚내지 않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을 해야 되고, 세수 확충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세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금을 걷는 거라는 게 약간이 아니라 상당 부분 정치적입니다. 어떤 거가 굉장히 뭐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라고 해도 그거를 내놨을 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수용이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꾼 거 작년에 바꿀 때 뭐 전문가들은 다 찬성하는 아니죠. 근데 딱 나갔는데 중산층 쪽에서 만 얼마, 10만 얼마 올라가니까 갑자기 얘기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없던 걸로 하고 아니면 상당히 바꿔가지고 뒤에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부분을 상당히 바꿔가지고 소득공제 쪽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걸 많이 바꿔서 하는 정도로 그렇게 쉽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고소득자한테 좀 더 많이 부담시키면서 동시에 중산층 부분도 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패키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서 국민 전체에 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메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맞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설득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선택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패키지를 만드냐면 굉장히 고소득자한테도 좀 높이고요. 그리고 중산층에도 세부담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 세율 구간 조정하면 그런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면, 그래서 중간에서 세율 구간 조금씩 낮추고 맨 끝에 세율 구간 하나 더 만들고, 실제로는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고위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가 1억 5천 이상의 38%인데 그거 위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간다면 그것만 가지 말고 실제로는 중산층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소득세 세수가 GDP 대비 한 3.8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8.7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소득세 세수가 굉장히 뭐가 잘못되어 있는 세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못 걷고 있는데 못 걷고 있는 이유가 면세자도 많고 중산층의 부담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북구국가의 경우에는 중산층 아니면 그냥 평균 소득이 한 2.5배만 되면 그러면 최고 세율로 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최고 세율.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치면 지금 2만 불, 3만 불 그러면 한 5, 6천만 원만 되면 이미 38%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억 5천에서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의 개인소득이 굉장히 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정도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법인세도 지금 2억 200억 해가지고 10%, 20%, 22%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중간 거를 없애는 정도로 해서 세수 확충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렇게 세금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쓸 때는 많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한테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이라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세금 제도 중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대 잠깐 썼었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기업 재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든다. 그리고 이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과연 투자를 더 늘리고 배당을 확대시킬 것이냐,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내유보, 그리고 정의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내유보가 얼마가 사내유보인지 이걸 계산해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맞는 정책은 뭐냐 하면 실제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들여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세목 중에서 없는 부분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그걸 좀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소득이나 파생상품 이런 것들, 미술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절세 탈세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 배당을 줄 거냐 아니면 사내 유보할 거냐의 판단에서 조세적인 효과는 뭐냐면 배당하면 법인세 내고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에서 배당세 내고요. 자본이득을 하면 법인세 내고 그 다음에 배당세는 안 내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있어서 이 배당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사내유보가 훨씬 세금적인 측면에서 배당보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유보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당 성향들 국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1%인데 저쪽에 영국은 50몇 프로, 저쪽에 개발도상국들도 30%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11%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굉장히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사내유보를 해서 자본이득으로 주면 세금 없이 갈 수 있는데 왜 배당으로 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그렇게 증권 파생상품, 골드바, 미술품 이런 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는 게 맞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대주주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그렇게 증권에 대해서 도입할 경우에 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싫어하는 그런 제도 변화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바꿀 때 자본이득세로 바꿀 때 행정적인 인프라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래나 모든 게 이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세수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자본이득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세로 걷어버리면 일정 정도 걷어서 상당히 큽니다. 증권거래세 세수가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싫어서 근데 정부한테 자꾸 이 얘기하면 세수가 불안정해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자본이득에서 그걸 꺼려하는데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하면 부동산 이야기를 해서 LTV, DTI 이렇게 지금 현재 높은 수준으로 맞춰서 지역별 편차 없이 가는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DTI 올리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LTV는 70까지 가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솔직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지방 부동산 쪽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 수도권이 오히려 안 좋아서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 이렇게 더 이렇게 억제하는 형태로 돼 있던 거를 같은 수준으로 푼다 이런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마지막 내용은 실제로는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사회부총리 새로 이제 황우혁 이제 부총리 후보자가 돼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학 구조개혁 이런 거 김희정 법안 이런 거 다 통과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 하는 거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대학 정원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를 교육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유럽 대학들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예로다 많이 드는 게 독일 대학입니다. 독일 대학들 옛날에 굉장히 노벨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떨어졌는데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다 평가 잣대내고 평가 가지고 하고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국공립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학생들이 반대를 잘 모릅니다.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정원이 갑자기 뭐 4% 7% 줄어있는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인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몇 년 뒤에 유학생들 늘 거고요. 제 생각에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맞는 방향 그러니까 지출에 있어서 나눠먹기고요. 지금 구조조정에 있어서 나눠 뺏기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비슷합니다. 둘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될 좋은 정보를 그리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익 집단들이 프리라이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비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 프리라이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서 이익 집단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하시고 또 정부가 기획 기능이 좀 부족해서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 자본이득세라든가 이런 데서 사내 요구금에 대한 과세는 좀 비효과적이다 하는 평가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숭실대 온희원 교수님께서 또 우리 이기 경제팀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5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영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의 주관점을 줘야 될지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외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 선진국보다도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장률의 그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각 기관들이 잇따라서 그 금년도 내년도에 그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그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를 보면 경기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014년 들어서서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여러 매스컴에서 많이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올 들어와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고 또 이제 앞으로의 그 경기 상황을 예고해주는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2013년 말부터 하락 추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현황은 굉장히 좀 어둡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의 그 현 상황을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 흑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수가 극히 부진한 데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가는 지금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5%에서 3.5%로 목표치를 내걸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이 하한선보다 밑에 그 수준을 지금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 목표치가 잘못 설정이 됐다는 얘기고 그 목표하고 굉장히 지금 밑도는 그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 우려, 소위 그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이제 실제로 나타났었고 또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었지만 한국도 사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금 1%대에서 최근에 한두 달에 조금 회복되는 다시 올라가는 조짐이 나타나 이걸 반갑게 지금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아까 경상수지 흑자 이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은 1998년 이후에 연간으로 계속 그 흑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998년 이후에 누적 경상수지 흑자를 계산해 보니까 3,640억 달러인데요. 작년에 79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대략 그 지금까지 보면 1, 4분기에 그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0억 달러 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 안팎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봐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흑자는 계속 누적 흑자가 쌓여가고 이것이 결국은 환율의 절상 압력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 가격 경쟁력을 하락을 시키고 또 체감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기업들한테 상당히 그 투자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내수를 부추겨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것, 저축 투자 갭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2기 경제팀이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뭐 언론적으로 봤을 때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최경환 우리 경제부총리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내수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수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수가 위축되는 이유가 최근에 뭐 세월호 문제 그런 거 있지만 저는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세월호 일시적으로는 조금 소비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소비가 위축되면 그 반동으로 또 이 뭐 3, 4분기 이후에는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을 할 이유는 없는데 오히려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줄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가계부채에 따른 그 원리금 상환 부담 이런 게 상당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그 소비 성향의 그 하락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작년에 2.0%를 기록을 했는데 올 1, 4분기에도 뭐 0.3%로 아주 극히 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수라고 하면 민간 소비도 있지만 설비 투자를 보면 설비 투자는 더 심각하죠. 지금 보면 설비 투자는 2013년에 마이너스 1.5%를 기록했고요. 올 1, 4분기에도 마이너스 1.3%니까 설비 투자는 오히려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점이 좀 문제가 있고 건설 투자는 2010년에 12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에 또 올 1, 4분기 조금 플러스 증가를 보이긴 했지만 이것은 기술적 반등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이 건설 경기 그런 부동산 문제 이게 경기를 위축시키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상당한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내수 부진은 결국 이 경상수지를 과도하게 흑자로 만들어서 이것이 이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사실 조절하기도 상당히 외환시장 개입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 투자 갭을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저축 가계저축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가계저축률은 한 3%대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업의 산입을 포함한 기업 저축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 총 저축률 30%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 저축 대비 투자가 이 갭이 상당히 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대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보면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또 설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전체 수입 용도별 수입 그 비중을 보면 자본재가 전체 수입의 40%,
원자재가 50%. 그래서 국내 산업활동하고 밀접한 관련하면 자본재와 원자재 전체 수입의 90%고 소비재는 뭐 10% 남짓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이렇게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면 수입이 아주 큰 연관성을 갖고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효과가 결국 지금 경상수지 과도한 확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수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논설위원 시절 때도 이런 글을 많이 썼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제가 속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우리나라 가계가 결국 우리 전체 지금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3%로 지금 돼 있는데 미국만 해도 지금 이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이 100% 정도로 낮아져서 글로벌 금융위 이전 수준으로 서프라임 이전 수준으로 장기 추세선으로 크게 올라갔다 다시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상당히 생겼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그 비율이 계속 발산하고 있어요. 계속 확산하고 구조적으로 할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 400조, 1,000조 넘는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이 400조가 넘는데 그거를 줄이기 위한 모멘텀이 없어요.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뭐 일자리가 그렇다고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서 이걸 통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 돌파구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뭐 이 부동산 거래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활성화 관련된 긍정적 효과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되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가구업체, 이삿짐센터, 뭐 인테리어업체, 중개업체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뭐 소비도 늘려지고 또 고용도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 경제부총리가 우리 현우석 부총리가 제가 어디 KBS 토론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뒤에 또 임대수 과세를 또 금방 또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요양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제2기 경제침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DTI,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는 그걸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총부채상환 DTI, LTV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고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구구조 변화를 본다면 지금 이 규제를 푼다고 해서 누가 무턱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해서 집을 살 사람은 없어요. 이걸 풀어도 저는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 건전성 관련 여기 이에 따른 안정장치를 건전성 장치를 좀 더 강화하는 건 필요하죠. 충당금도 좀 쌓게 한다든지 충당금 비중을 좀 더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좀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운영 개선을 위한 그 주택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운영 개선 말하자면 이건 쉽게 말해서 탄력적 운영인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서 고소득자는 뭐 좀 고가의 집을 살 수도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이것도 바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폐기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내 유보를 줄이는 것, 기업들이, 그 다음 배당을 늘리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뭐 단기적인 대처는 아니고 결국은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가계부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보면 이 사교육비가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권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불합리한 준지세 같은 것도 좀 개선하고 그래서 하여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완화를 늘 하는 얘기니까 뭐 규제 협박
이 정부에서도 이 규제와의 어떤 그 전쟁을 한 각오로 지난번에 이제 그 회의도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 규제 완화를 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뭐 호텔 하나 제대로 학교교체 짓지 못하도록 하면 이런 게 결국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정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국내 투자 부진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고 국내 들어오는 투자는 굉장히 적어서 어떻게 보면 산업 공동화 이익이 말하자면 우리가 저널리스트한 표현을 빌린다면 이거는 이제 산업 공동화 이건 학문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래서 나가는 기업이 많고 국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고용 창출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기 불법이 있으니까 이 문제 그래서 국내에 대한 그 외국인 직접적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또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소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링, 옵쇼링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리쇼링에서 국내로 다시 유턴하는 이런 현상들이 셰일 혁명 같은 거로 그래서 비용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국내로 좀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은 최근에 보면 비용 경쟁력이고 그리고 오히려 좀 떨어지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어서 리쇼링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여간 해외 나갔던 이런 그 기업들 국내로 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세 번째는 재정정책과 이제 금융정책 정책 조합인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주로 이제 재정정책에 의존을 해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년에만 해도 추가행정 예산이 17조 3천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결손 보전하는 게 12조 원이고 세출 증대용이 5조 3천 원인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그건 안 하겠다 지금 이제 최경환 장관이 취임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보면 이 재정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결국 이게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게 결국 보면 국가 채무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금융정책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폴리시 믹스가 좀 필요한데 작년에 한국은행이 5월 달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한번 인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동결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의 중기 목표가 2.5에서 3.5%로 상당히 그걸 설정을 해놓고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가 지금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가 안정에만 집착을 해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렸네 안 했네 이런 쪽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그런 금리 인상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해서 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좀 주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제 외국의 경우에 보면 그 비정통적 통화 정책, 즉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이 양적 완화 정책의 정의는 과거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이제 이 주로 국공채를 매입을 해서 국채를 안전자산을 매입을 해서 통화량을 풀어냈는데 이 비전통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MBS, 모기 담보부 증권까지 민간은행에서 이걸 사주거든요.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높은. 이런 것까지 대대적으로 사주면서, 대규모로 사주면서 통화를 풀어내는. 보다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해서 경기 회복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좀 털털 나오는데, 지금,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은행도 지금 매달 지금 13조 엔씩 지금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계속 그 통화를 풀어내 윤정기를 돌려서 통화를 막 찍어내 풀고 있거든요. 자, 그것이 결국은 뭐 나중에 물론 부작용도 우려가 되지만 우리는 너무 지금 한국은행이 몸을 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그 통화 정책이 뒷받침이 돼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이 돼야 경기 진작 효과가 더 커집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을 늘려서 금리가 올라갈 여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이제 클라우딩하고 이렇게 좀 구축 효과가 나타날 염려는 별로 없지만 교과서를 보고 사실 재정정책을 쓰고 통화정책을 써야지 이런 소위 구축 효과,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 부양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IMF 위기 이후에 사실은 저수지가 말랐을 때 온갖 쓰레기들이 나오면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견실해졌습니다. 부채 비율이 390%를 넘던 게 뭐 100%대, 물론 200%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지만 지금 현재 와서 보면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견실해졌죠.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나빠지고 다시 부실 한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작년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우리나라의 상장사에 4.6%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IMF 위기 직후 1998년에 4%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 추세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 보상 비율이 100%보다 낮은, 다시 말해서 이 영업이익률 이자 비용을 나눈 값이 100%보다는 낮은 소위 좀비 기업들이라고 보는데요. 이 좀비 기업들이 지금 15%로 늘어났습니다. 2009년 말에 10%였던 것이 15%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 기업 수가 2009년 말에 2019개에서 2012년 말에 2,965개로 늘었기 때문에 부실 기업은 계속 지금 크게 늘고 있고요. 특히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제조업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비제조업의 경우에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업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한계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 화학, 철강업 중에서 한계 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건설업의 한계 기업 수가 994개를 기록하는 전체 한계 기업의 33.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당연히 정리돼야 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경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경기 부양도 한편에서 필요하지만 과거 IMF 위기 이후처럼 이 구조 조정을 적절하게 좀 해나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산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지금은 진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입 퇴출 그 비율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계속 진입 퇴출이 안 되고 있어요. 산업 내에. 그걸 어떤 파악하는 데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만큼 산업이 원활하게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나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 아까 4.6%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전자만 해도 전체 우리나라 매출액 영업이익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34%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합하면 40%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이 두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굉장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노사정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고용률을 73%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률은 한 65% 정도 돼요. 65% 정도 되는데 앞으로 73% 올리려면 약 일자리가 230만 개 정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 개수가 좀 줄어들죠. 어제 발표된 걸 보면 39만 개?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됐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우선 중시한다면 사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일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전일제 일자리는 만들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로 해서 시간제도 물론 정규직
것과 같은 시간제를 해서 늘리겠다는 건데 결국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제를 하면은 결국 임금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임금을 깎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노조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포함한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조와의 그런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독일식의 그러한 노사정의 타협을 합쳐요. 독일의 경우 2003년, 2005년에 그 하르츠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노사정의 대타협을 해서 그 이후에 고용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73%라고. 거기도 독일도 2005년에 실업률이 뭐 11% 넘었던 게 지금 5.1%로 급격히 떨어졌고요. 고용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가 우리는 시간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임금보다는 오히려 일자리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작년 5월 달에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라는 게 맺어졌지만 그것은 아주 간략한 그 만남이 있고 그 이후에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채널이 전혀 작동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사정이 같이 만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는 거. 이거 정말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원 수시대 교수님께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부진에 있다라고 진단하시고 그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성장도 낮아지고 경상수의 흑자도 생기고 환율도 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고령화하고 맞물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지적해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김희석 박사님께서 도대체 우리 경제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단 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아까 온 교수님께서 저는 온몬솔 위원님이 읽었는데 이제 온 교수님께서 사실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경기 또 부양할 필요성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온 교수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는 거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렵다고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가면 사실은 또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실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면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조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대화를 해서 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압박에서 금리 낮추고 뭐 재정도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어쩌면 미시적 효율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제 생각에는 자꾸 이 경기 부양하고 경제 성장을 자꾸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50대 김재욱 수석 같은 분은 안정론자지만 물가를 잘 안정시키고 했던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성장론자입니다. 성장론자가 아닌 게 아니라 성장을 하기 위한 수단을 안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이기 경제팀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경기 부양하고 경제 성장하고 장기적인 그걸 잘 나눠서 경기 부양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기본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좀 해가 된다고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되도록이면 그 성장 능력을 높이는데 탄탄하게 해줘야 실은 문제가 마치 일자리를 뭐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이윤이 나는 쪽에서 일자리가 아니면 그거는 결국 세금으로 억지로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고 장기적인 현재의 문제를 사실은 숨기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되도록이면 경기 부양하고 경제 성장하고 좀 구별해서 경제 성장,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성장이 되는 쪽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영 교수님이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 문제, 과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세금 측면에서 공평한 세금, 예를 들면 배당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 배당하고 사내 유보가 하는데 사내 유보를 하는 게 오히려 그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 뭐 이런 그걸 할 때 또 증권 거래세보다는 증권에 나오는 수익을 중심으로 자본이득 과세를 하자. 뭐 이런 종류의 차원의 이야기는 뭐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사내 유보금 과세가 실은 그 기업들이 놀고 있는 돈을 투자도 하지 않고 뭐 그래서 그게 내수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뭐 현금으로 한 20% 된다 그러는데 지금 추계되는 거에 비해서 아까 나오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미시적 효율성 굉장히 그르치기 쉽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비슷하게 예전에 놀고 있는 땅, 그러니까 공환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이제 세금도 거두고 공환지 놀렸다는 데 대해서 또 한편으로 그렇게 또 다른 한편에 이제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놀고 있는 땅이 역시 다 쓰이니까 자원이 충분히 활용돼서 부가가치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실제 결과는 어쩌냐, 여러분 뭐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투자를 어떤 용도에 쓸지 땅을 비워놓는 것 자체도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놀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더 적합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고, 또 뭘 해야 될지 확실치 않을 때 그리고 또 적정한 투자 이런 용도를 쓰는 게 좋겠다는 결심이 서더라도, 예를 들면 집을 짓는 게 좋겠다, 뭘 하는 게 그렇더라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right time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기가 있어서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어땠냐? 결국은 뭐 철거하기 쉬운 가건물 같은 거 막 지어져 가지고 저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또 다시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꾸 그 배당나도 유도를 하면 어쩌면 뭐 총 투자 자체는 조금, 왜냐하면 마치 그 공환지세 피하려고 그 가건물 짓듯이 그 투자 같은 거 뭐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회수하기 좋은 쪽으로 뭐 어떻게 자기들이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그게 장제적인 어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세밀하게 총 전체 볼륨만 뭐 키우면 된다 이게 아니라 조금 세심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금리 문제도 참 어려운데, 금리 문제 지금 다른 것이 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하고 전번에 제가 좀 친구들하고 그 경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조금 이 낙관적인 친구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야, 세상에 이제 등산을 갔는데 곰을 만났다 그래요. 곰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 운동화끈을 조이면서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곰은 그
한 사람만 잡아먹으면 더 이상 잡아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냐면 모두 다 경기 부양을 하고 그게 비록 문제가 있는 정책이더라도 그럴 때 어쩌면 대응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는 그 정도는 하지 않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이 정치적으로 뭔가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이제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10월에 끝내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물론 뭐 미국 경제가 이제 좀 살아났다는 판단을 해서 그럴 테지만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고 이럴 텐데 그다음에 미 달러에 대한 또 수요가 그걸 줄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상당히 환율 자체도 또 반전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금리나 환율 쪽에 손을 대서 경제 주체들한테 그래서 시그널을 줬다가 이게 또 바뀌면 그게 혼돈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경기 부양이란 게 아까 한계 기업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 남한테 기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기대가지고 그 기업가 정신이란 게 자기 스스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발견하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생기는데 이게 뭐 대규모 재정 적자를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달리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그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면 연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양이한 태도 이걸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뭐 환율에 수출이 좀 어려지면 환율에 손대가 우리 도와달라. 그다음에 또 뭐 좀 이렇게 해달라. 사실 그렇게 시작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어렵지만 아까 노사정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노동시장 실은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시장에도 지금 뭐 고령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일하면서 뭘 할 필요성은 있지만 임금 피크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풀리지 않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사실 잠재력 우리 성장할 여지를 깎아먹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은 근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잘못 건들면 엉뚱한 쪽으로 이게 돼서 감당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지만 지금 경제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그걸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추론하기보다는 좀 더 경기 쪽을 자꾸 이렇게 만져서 좀 건드려서 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성장보다는 경기 부양 이쪽에 좀 너무 포커스가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를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개혁해서 시장의 규율이 좀 작동하게 하면 그것 자체가 성장을 위한 좋은 정책이고 그다음에 그걸 또 설득해내야 되고 그거를 사실은 그걸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되풀이 됩니다만은 사내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저기 돈이 좀 쌓여있는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어떻게 빨리 좀 그게 결국은 하루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중국 보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 말씀 드리면 옛날 송나라 때 농부가 자기 몫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빨리 안 되게 답답하니까 빨리 자라고 잡아당기니까 그게 뿌리가 뽑혀 말라 죽었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급하게 막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요구를 너무 우리가 그 경제팀에 해서도 안 되고 경제팀이 또 그쪽으로 너무 들어가서 송나라 농부가 저지른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실은 그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잡초를 제거하고 이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자랄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오히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걸로 그냥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볼 때는 좀 그쪽에 너무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명 어떻게 다루고 또 노조나 이런 거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의견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